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어제 최종 변론, 당사자 최후 진술을 끝으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12.3 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면서 직무에 복귀하면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야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오늘 진행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 소식까지 포함해서 주요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헌재 판결을 가름할 법적 쟁점과 변수들 짚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일차 변론까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중간에 이제 평이 있고 하면 3월 중에 이제 선고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총평을 한번 해주세요. 그 두 가지인데요. 네. 어쨌든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자기의 변론 과정에서 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계몽령이었다, 뭐 물리력은 제한적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뭐 국회를 봉쇄하려거나 의원을 체포한 적이 없다 등등. 네. 그러니까 변론 과정에 했던 얘기를 다시 최종적으로 본인이 반복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의 그 국민의힘 쪽에서 요구나 이런 게 있었던 거를 일부 수용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였죠? 그게 이제 첫째는 사과 요구가 있었으니까 모두 이제 서두에 이제 사과를 했는데 모호한 사과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국민의힘이나 또는 야당을 포함한 사과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건 하지 않았던 거고, 그냥 포괄적으로 뭐 그냥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뭐 죄송하다 이런 정도의 국민께 혼란과 불편, 원론적인 사과에 그쳤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사과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다만 근데 저는 대통령이 현실 인식은 왔다 이렇게 보이는 게, 탄핵 인용 가능성이 이제는 사실상 이제 눈에 가시적거리에 오다 보니까 약간의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호소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복귀하더라도 비상계엄을 다시 하지 않겠다. 두 번째, 대통령이 복귀하면 좀 더 소통하면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협치 같은 걸 하게 할 가능성, 그걸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개헌을 통해서 사실상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네네. 가능성.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얘기는 안 했는데 국민의힘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됐다면 이 내년도 지방선거가 정도에 아예 개헌을 하고 물러날 것까지 염두에 둔 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뭐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세 가지 정도를 호소하면서 아마 헌법재판관들에게 어떤 호소한 것,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탄핵의 가능성이 높아진 거에 대한 현실 인식이 온 거라고 봅니다. 네, 탄핵 가능성이 높아진 거에 대한 현실 인식이 온 점을 엿보이게 하는 어떤 포인트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조혜진 의원님은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최후 변론. 일단 총평으로 보면, 예. 총평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문형배 현재 소장 대행하고 이미선 재판관 임기 전에 네.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점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건 있지만은 네. 결과적으로 탄핵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인 이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충분한 심리를 통해서 이 정리가 못된 상황에서 변론을 끝내고 평의에 들어가게 됐다는 점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충분한 심리가 못 됐더라도 재판관들이 의견이 뭐 일치된다면은 평의에 큰 뭐 어려움이 없겠지만은 네. 우리 통상적인 재판을 이렇게 예를 보면은 이렇게 끝나면은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더구나 이게 대통령의 파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의가 의외로 좀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 평의 과정을 통해서 미진했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시 재판관들끼리 토론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제 최종 이제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 좀 뭔가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고 유동적이다. 그리고 평의가 또 가변성이 있다. 네. 그런 점에서 당사자로서 최후 진술에서 어떻게 본인이 그 경험했던 것과 알고 있는 것 또 생각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호소력 있게 진술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리를 쫙 잘해서 또 비교적 길었죠. 67, 8분, 9분이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일단 전체적인 톤은 좀 뭐 본인은 잃을 게 없는 상황. 심지어 뭐 만약 복귀하더라도 그 임기도 굳이 뭐 집착할 필요 없는 상황을까지 이제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쭉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켜본 국민들에게도 여론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재판관들이 이후의 평의의 과정에서도 많이 좀 생각하고 평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일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얘기를 보니까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이다. 뭐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 그 이후에 이제 있었던 말들도 쭉 보면 어쨌든 계엄까지 오게 된 건 뭐 야당 탓이다. 뭐 의회 독주, 뭐 폭주, 뭐 의회 독재, 뭐 이런 거 탓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호소가 어떤 탄핵의 뭐 인용 기각을 결정하는데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그 지지층이나 여론조사에는 뭐 그게 다소 뭐 그 지지층 결집 이런 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에는 그다지 영향을 줄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뭐 지지율 갖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어떤 국정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떤 정치적 판단도 물론 일부 정치적 판단을 헌법재판소도 고려는 하지만 그것이 법적인 상황과 연계돼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지 전혀 동떨어진 판단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컨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야당이 반대나 또는 뭐 야당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어떤 국정에서 대통령이나 정부를 좀 어렵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 77조에 그 기재돼 있는 비상계엄의 그 헌법적 정당성하고는 전혀 연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나 야당의 반대는 있어 왔고요. 그리고 그런 야당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는 정치적 영역이지 어떤 구사적 그 물리력을 동원해서 그거를 어떤 진압하고 그런 비상계엄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헌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뭐 예를 100번 양보해서 이런 거죠. 야당이 힘들게 했다. 그거는 뭐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의 그 비헌법적 그다음에 불법적인 것을 용인해 줄 사항은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지금 사실 헌재가 주로 살피는 게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어떤 펼쳐진 상황들의 뭐 불법성이 있는지 중대한 법의 불법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위헌성이 있는지를 주로 살피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이 이제 주 논지를 보면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하면서 그 원인을 얘기하면서 야당을 지목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지만 어떤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되리라고 보세요. 되죠. 첫째는 대통령이 그 계엄 선포 요건인 헌법 77조 1항에 있는 비상사태라고 판단해서 계엄을 한 거잖아요.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느냐, 공감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헌재 재판관들이 고민하겠죠.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통령 입장하고 또 헌재 재판관도 고위공직자들이지만은 국가 경영 책임자인 그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현실하고 또 다르잖아요. 대통령은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가장 많은 팩트를 알고 있고 가장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그까지 몰랐지만은 상당히 나라가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공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실제로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계엄이라는 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가 하는 거 그리고 계엄을 했는데 그게 헌법적으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었는가 문제가 있었다고 했을 때 그게 내란이라고 하는 만한 그런 그 실체가 있는 것인가 단순히 이제 계엄이 헌법 법률 요건에 미흡하다는 거하고 네. 그게 내란이라는 흉악 범죄, 반역죄, 그 국사범이잖아요. 최고의 범죄인데 이거에 이를 만한 그런 실체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고민할 것이고 그럼 그 대통령이 또 그럴 만한 그 고의를 가지고 있었느냐. 진짜로 나라가 어려워서 근데 헌법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해법이 없고 국회는 마구 탄핵하고 마구 그 특검하고 그 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지만 행정부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그걸 이제 견제하거나 균형을 맞출 만한 헌법적인 수단이 없어 할 때 그럼 계엄밖에 없는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의도로 했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내란을 하려고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대통령직을 파면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인가. 그리고 파면시켜서 다시 대선을 치르고 하는 것이 국민 통합이나 국가 발전이나 정치 발전에 이게 대통령을 그냥 유임시키는 거, 즉 그 직무에 복귀시키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인가. 네.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하겠죠.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의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을 한 걸로 봐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뭐 야당을 제왕적이라고 비판한 걸 보면 뭐 제1당의 어떤 독주를 견제할 장치도 생각한 게 아니냐는데 전자 쪽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홍익표 의원님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원래 그 당초 그 대통령 탄핵 이전에 개혁 비상계엄 나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서 그런 논의가 있었죠. 뭐 4개월 이내에 뭐 하야.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랬습니까? 절차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이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방식을 논의하다가 이제 그냥 탄핵으로 물줄기가 넘어갔는데 글쎄요. 근데 이건 어쨌든 뭐 탄핵이 그 기각되는 걸 전제로 해서 구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 실제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사람이야 그 누구나 따라 뭐 그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기 때문에 탄핵이 그 인용되기 전에는 기각되기 전에는 헌법재판관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대통령이 다시 만약에 기각돼서 복귀한다면 그렇게 한 걸 지킬 거냐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안 지킬 수 있는 명분이 많거든요.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아직 뭐 논의해야 될 게 많아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등등해서 할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냥 현재로서는 레토릭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하고 뭔가 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한 그 호소에 가까운 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제가 좀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죄냐 아니냐 문제는 형사 재판에서 또 형법상 다룰 문제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 다루는 문제는 헌법 77조에 기초한 비상계엄의 정당성, 헌법적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하고 뭐 야당 때문에 힘들어서라는 것은 일부 정상 참작은 될 수 있지만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의 합법적 권한을
그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지금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미 좀 너무 때늦은 그 뭐 반성 또 때늦은 뭐 이런 그 제안이라고 보입니다. 자, 지금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뭐냐면 뭐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12월 초에 한 뭐 12월 6일 7일 때 질서 있는 퇴진의 취지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대통령이. 그 시기에 아마 이게 뭐 임기 단축 개헌 뭐 이런 성의 얘기가 나왔으면 좀 설득력이 있는데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기 직전에 이거를 내놓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싶은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계엄 직후에는 모든 게 사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도 제 기억에는 계엄 선포하고 해제되고 제 기억엔 9일 만에 국민 앞에 나타났거든요. 네. 저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날 바로 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대통령이 바로 국민 앞에 나와서 일단 이렇게 충격을 주고 혼란스럽게 만든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모두가 궁금해한다. 그거에 대해서 다 소상하게 설명하고 법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셔야 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적이 있는데 9일 동안을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 기간에 본인도 일종의 좀 안오미 상태에 빠졌을지 않을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전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말씀대로 하면은 이게 탄핵 계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오래 진행되고 진짜 계엄 사무가 쫙 뭐 며칠이나 몇 달간 진행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은 그래서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그걸로 종결된다고 생각했지 그 이후에 내란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탄핵으로 넘어 이거까지는 예상을 못 했을 수도 있겠다. 만약 그걸 예상을 했다면은 계엄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내란죄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체포되고 구속되고 그 이렇게 재판받고 수사받고 재판받고 탄핵될 수 있다는 것까지 만약에 본인이 인지하고 예측을 했다면은 저는 계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도 이렇게 저 멘붕 비슷하게 빠져가지고 아마 입장을 정리를 못 하셨을 걸로 보고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계엄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 전에 벌써 10년 이상을 87년 체제 끝났다. 이대로 가면 나라는 진짜 이 뭐 크게 문제가 터진다라고 계속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했잖아요. 뭐 국회의장님들마다 의장 취임하면 바로 개헌특위부터 만들고 늘 했던 게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결국 뭐 대통령 공약만 해놓고 당선되면은 그냥 뭐 안 해버리고 또 후보들은 유력한 후보들은 자기가 될지도 모르니까 또 안 해버리고 했는데 지금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게 우리 헌법이 뭐 87년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다시 줄탄핵 이대로 가면 줄탄핵 마음먹으면 할 수 있고 또다시 계엄할 수도 있고 그 때문에 난장판이 떠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라도 이번에는 손을 봐야 된다. 그것 때문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도 어차피 본인은 뭐 더 잃을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복귀하게 된다면은 저는 동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개헌 동력이 뭐 사회적으로나 또 주체적으로나 여야도 지금 뭐 사실 이재명 대표 말고는 거의 민주당 안에서도 다른 후보들은 거의 뭐 개헌하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력이 저는 생길 거라고 봅니다. 저는 반대인데요. 자, 홍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걸 뭐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헌법이 이 여야 간에 정상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는 또 여야 간의 극한 대립 그리고 광장에서의 또 그 찬반 논쟁이 그 거세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정상적으로 무슨 개헌을 논의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고 그리고 개헌이라는 것은 꼭 이번에 뭐 탄핵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그 정치학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지배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헌법 같은 경우 헌법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그 헌법을 못 바꾸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헌법도 87년 헌법을 만들어 지가 40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때 헌법을 하셨던 분들은 다 이제 고인이 됐거나 거의 뭐 그 실무자들도 거의 은퇴하셨을 나이가 됐을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요즘은 짧게 2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통 한 25년 한 세대를 보는데 벌써 40년 가까이 된 헌법이라면 이미 낡은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 변화를
받아 수용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그 87 헌법은 뭐 권력 구조의 개편도 있지만 기후 환경 변화라든지 또는 그 시민의 정치적 그 참여 권리 등등과 관련된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권한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은 충분한 한 1, 2년 이상의 논의를 거치고 개헌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1, 2개월 상의 원포인트 개헌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시고요.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 대한 여야 평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새롭게 이 사회가 변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게 뭐 아주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도 이 본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본인이 그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하셨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개헌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좀 어려움을 준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도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가를 할 때 어제 최후 변론은 굉장히 그 이 좀 긍정적이고 우리 국민들께 호소력이 있을 거라고 평가를 하는데. 자, 홍익표 의원님. 자, 이제 긍정적이고 호소력 있고 뭐 개헌이니 무슨 뭐 정치 개혁이니 그래서 뭐 국민 통합적인 얘기 뭐 이런 얘기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했는데 오늘은 아까 사과 문제 얘기는 우리가 잠깐 했잖아요. 그게 예. 아주 그 진정성 있는 사과냐 아니냐 누구에 대한 사과냐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치 통합의 메시지라고 할까 어떤 승복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극심한 어떤 분열은 없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나요? 그런 부분이 좀 약했다는 어떤 야권의 지적도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제 야당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대해서 한 48번인가 이 안에서 거론되면서 네. 여전히 그 전체적인 이 최후 변론의 기조는 내가 그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책임 야당의 독주 때문에 이런 거라는 걸로 거의 내용이 그 변론 내용으로 그냥 도배돼 있어요. 그다음에 서두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있지만 왜 이게 형식적이냐면 왜 무엇 때문에 사과했는지가 없어요. 그냥 불편을 준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거는 사과가 아니죠. 불편을 그 불편한 게 아니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혼란을 초래한 게 본인의 탓인데 본인이 그 12상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이거 정말 대통령으로서 내가 정말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또 뭐 글쎄요. 하여간 뭐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각각의 지지층,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일종의 호소력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거나 또는 중간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다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얘기를 또다시 반복했구나. 이런 정도의 의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 최종 진술에 대한 민주당 평가는 어땠을까요?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한 윤석열은 구제불능입니다. 어제 열린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의 태도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명백히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무장한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했고 노상원 수첩의 수거 계획, 즉 살해 계획까지 드러났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남 탓으로 일관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런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계엄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자, 조혜진 의원님. 예. 저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뭐 이런 분에게 군통수권 맡기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걸 포함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발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선동적 언어로 그냥 계엄 다음 날부터 그랬잖아요. 그냥 바로 내란죄로 딱 그냥 못 받고 그렇게 갔는데 탄핵 재판 시작되고 나서도 계속 그 기조예요. 탄핵 재판도 일종의 재판인데 헌법을 그 기준으로 한 재판이고 더불어
또 내란죄가 실질적으로 성립하는지 여부는 또 형사적인 그런 요소도 있는 것인데 끝까지 그렇게 가고 우리 대통령 대리인도 측에서도 처음에는 약간 그랬거든요. 좀 정치 메시지를 좀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이제 여러 차례 여러 가지 했는데 그 뒤부터는 싹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팩트 파인딩 중심으로 하고 법리 중심으로 갔는데 민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뭐 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최후 진술도 똑같고. 예. 그래도 뭐 정청래 위원장이 법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국회를 대표하는 법사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 최후 진술도 법리적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고 법 적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뭐 학생이 운동권 학생이 그냥 뭐 마이크 잡고 뭐 떠드는 거 이상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제 헌법재판이 이렇게 가야 되나 이게 사회적 성숙도 그 나라의 이 좀 성숙도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인데 네. 국회를 대표해서 나왔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 국회 대리인단의 이광범 변호사라든가 뭐 김희수 전 재판관 거기도 이제 대리인 변호사로 나왔고 홍성관 변호사 이런 분들도 비슷하게 정치적인 다 그 전직 헌법재판관이거나 아니면 중견 법조인 판사 출신들이신데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그 변론과 진술을. 그래서 그건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뭐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게 끝까지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빼고 아직 현직 대통령입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은 김정은이 안 그러냐 민주당이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뽑은 우리 국민들이 뽑은 현직 대통령을 윤석열 이자가 그것도 그 원내대표라는 사람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른 사람들도 의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국격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 뽑은 국민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염려가 되고 아까 이제 개헌 부분에 조금 제가 하나 이제 첨언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도 뭐 개헌해야 된다는 87년 체제는 무조건 뜯어고쳐야 특히 권력 구조를 뜯어고쳐야 된다. 이게 그 승자 독식으로 그 무한 대립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드는 걸 뜯어고쳐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인데 이번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거 그것과 별개로 이 탄핵이라는 거 이 줄탄핵도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헌법상 이게 뭐 탄핵 안 받고 탄핵할 수 있다는 걸 또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탄핵하고도 탄핵 안 받잖아요. 그런데 행정부 그걸로부터 행정부의 기능을 국정 기능을 보호할 장치는 헌법에 전혀 없다는 걸 좀 확인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대로 두면은 나중에 누군가 또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는 거. 그 계엄도 좀 대통령이 복귀하면은 마음먹으면 뭐 제2, 제3 계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신 걸로 거꾸로 보면은 거꾸로 지금 탄핵도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켜보는 국민들도 새롭게 인식하게 된 부분이고 대통령 입장에서 또 그 느낀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손질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권력 구조를 포함한 정치 개헌을 먼저 하고 나중에서 정말 정치가 평화로워질 때 나라가 평화로워지면은 좀 전에 이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회적 가치를 담은 개헌까지 넘어가야지 지금 그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은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예. 다음 질문을 짧게 한번 해볼게요.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 사유 5가지 제시했습니다. 국회 권한 침해, 뭐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이제 5가지 그래서 명백한 위헌행위다 강조했고 반면에 좀 주목받은 사람이 그 윤 대통령 대리인 김계리 변호사 올해 41살의 여성 변호사인데 자신은 14개월 딸을 둔 엄마였는데 계엄이 선포되는 걸 딱 보는 순간에 야당의 전횡을 이제 알게 됐다. 그래서 난 개몽됐다.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글쎄요 이게 뭐 그래도 변호사가 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그냥 웃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 그 계몽령 자체가 굉장히 그 좀 희화화된 지금 단어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인단들은 이 계몽령이란 말을 쓰는 게 그 헌법재판관의 판결에 유리하고 국민 여론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거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더 희화화시키고 이거 정말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느 국민이 그 당시 12.3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생각했고 그 계몽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 일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외국하고 무역을 하거나 또는 뭐 이런 수출입
뭐 대행하고 이런 사업 관광업하는 사람들은 네. 환율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작년 연말에. 그분들은 뭐냐면 정부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사업 경제계나 또는 여러 가지 민간 쪽에서 이 비상계엄으로 엄청난 피해가 생겼고 삶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지금 내년에도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가 1.9%에서 1.5%까지 다운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도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이 대통령과 그 대통령 주변의 변호인단 그리고 여당의 인식이 너무 한가해요. 개몽이다. 개몽하려고 했다. 이거 자체는 정말 이건 마지막 지도자로서의 자존심도 내려놓는 것, 허무너뜨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 이제 개몽이라는 게 본래는 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 어떻게 이제 인지랄까, 뭐 학식이랄까,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을 좀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이건데, 어쨌든 김계리 변호사가 얘기한 거는 전혀 그렇게 절박하게 깨닫지 못했는데 나를 깨닫게 해줬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몽시켰다가 아니고, 대통령은 말하자면 국민들의 주의를 정치 현실에, 국가의 현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대통령의 취지는 목적은 그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유권자들, 국민들이 개몽됐다고 느끼는 거죠. 김계리 변호사처럼 대통령이 나를 개몽시켰다가 아니라 내가 깨닫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 용어를 써도. 그거는 뭐 깨닫게 된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가 국민들을 개몽시켰다고 하면 그건 조금 그렇죠. 네. 그 표현이 아니고, 대통령이 쓴 표현도 아니고 일반 이제 국민들 가운데서 나온 이제 표현인데, 대통령이 계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20% 밑으로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계엄하고 나서 탄핵 의결되고 나서 딱 정부 정지돼 버렸잖아요. 국사를 아무것도 돌볼 수 없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지율이 40% 5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거는 대통령이 계엄 이후에 하는 일을 보고서 우리 대통령 일 잘하네, 국정을 잘 운영하네 해서 올라간 지지가 아닙니다.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고 계엄이라는 충격적인 일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을 했지, 대통령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고 다시 들여다보면서 민주당이 29번이나 탄핵을 시도했다는 것도 그때서 알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법무장관도 없고 국방장관도 없고 뭐 육군참모총장도 없고 감사원장도 없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그냥 지지율이 올라간 겁니다. 이제 그거는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나는 모르고 살았을 거다, 대한민국이 잘 굴러가는 걸로 알았을 거다 라는 그런 스스로의 자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건 뭐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죠.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최근 차량이 몰리면서 도로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럴 때 사고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다부터널 안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전면 통제가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현재는 한계차로에서는 소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가산 나들목 부근부터 정체가 극심합니다. 이후로도 대동요금소 부근이 사고 때문에 정체니까 이 점도 감안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호남권입니다. 대명터널 출구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고요. 군산 부근부터 꽉 막혀 있습니다. 서울은 강변북로 양방향으로 사고 구간이 있습니다. 일산 쪽으로는 반포대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구리방향 마포대교 부근 1차로와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정체는 가양대교와 청담대교 사이 양방향에서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내일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자, 임명 보류라고 해야 되나요? 여튼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흔역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은 그런 건에 대해서 만약에 위헌 결정이 만약에 나오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임명을 하란 얘기잖아요. 예. 자,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되면 이게 변론 갱신 절차라는 걸 또 거쳐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한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뭐 제대로 하려면 근데 뭐 물론 간편 갱신 절차도 있긴 한데 그거는 또 윤 대통령 측이 무슨 그런 식으로 속전속결로 하냐 제대로 해야지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서 이게 되게 좀 그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자 홍익표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지금 민주당 기류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구인 체제를 계속 얘기해 왔는데 구인 체제로 하자 이렇게 막 강력히 주장하기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전개 과정을 봐야 되는데 네.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이제 봐야겠죠. 이제 예. 그 뭐 기각이 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그 인용이 돼서 네. 그러니까 이제 잘못됐다 이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을 때에는 첫 번째 문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임명하느냐 일정한 시간을 두고 임명할 거냐가 이제 이 문제가 그렇죠.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명을 안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저 야당이나 뭐 시민사회 쪽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할 텐데. 근데 시기에 문제가 있어서 안 하겠다고 할 실익은 없을 거예요.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절차적 문제를 확인하고 임명 여부를 내가 판단하겠다고 하면 네네. 안 하겠다고 안 했기 때문에 바로 고발 조치하기 어렵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조기에 임명하라고 우리가 촉구할 수 있어도 자 그렇게 돼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8인 체제로 끝나겠죠. 네네. 그러면 뭐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것처럼 3월 중순쯤에 판단이 나서 끝나는 경우 하나의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경우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임명을 했을 때 바로 네. 임명하면 갱신 변론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헌법재판소 그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윤석열 변호인단이 계속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아무리 간소하게 절차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열흘에서 보름 정도의 시간은 불가피할 것 같다. 한 달까지 아니더라도. 뭐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거 갖고도 아마 부족하다고 변호인단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판결이 3월 말 그 우리가 예상하는 3월 중순에서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미뤄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지 등등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조혜진 의원님, 예. 이 경우 이제 민주당도 되게 속내가 복잡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8인 체제로 계속 윤석열 대통령 그 심판은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예. 최상목 대행이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만약 인용된다고 가정하면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라고 한다고 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바로 임명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임명 안 하면 임명 안 되는 건데 지난번에 조한창 정계선 그 재판관 임명하고 많이 시달렸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보다 좀 더 이제 힘든 부분이 마은혁 재판관은 이미 탄핵 뭐 누가 봐도 이쪽으로 봐 저쪽으로 보나 뭐 탄핵 인용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인데 네. 이걸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다는 거는 그냥 탄핵 인용하라고 그 사람 붙여주는 것밖에 숫자 늘려주는 것밖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그 고민이 분명히 클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한덕수 대행 탄핵 그 심판이 빨리 내려질 가능성이 네.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뭐 선거보다 먼저 나온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 먼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본인은 이제 그 대행 해제되고 네. 장관으로 돌아가고 한 대행이 되니까 한 대행에서 넘길 가능성. 또 지난번에 사실 한 대행이 이미 한 결정을 했는데 본인이 결과적으로 뒤집은 셈이어서 그에 대한 당신이 뒤집을 권한이 있느냐 이런 그 비판들이 있었는데 네. 한 대행이 복귀하면 한 대행이 결정하도록 맡기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 그렇지 않고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참여하는 거는 저 평의에 참여하는 거는 아마 또 그것도 또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8인 체제로 뭐 임명을 하면 안 하는 대로 8인 체제고 하더라도 평의는 그냥 8인 체제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자, 그럴 헌법재판소에 경우에 그 예외 규정이 있나요? 그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알기에는. 예외 규정이요. 예, 그걸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는 순간 그 결정에 참여 안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의에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또 결론을 또 내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회피하면 대부분 전원 합의체도 본인이 회피하면 빠지거든요. 본인이 회피하고 아마 근데 회피라는 게 예. 그 아까 우리가 뚜렷한 사유가 있잖아요. 네. 그 법적으로 이제 그
이해관계 충돌하거나 뭐 등등 특수관계 있거나 이런 경우에 회피하는 거지. 그 내가 들어가면 기일이 늦춰지니까 회피할 거야. 이렇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절차가 부실해서 헌재 같은 경우에 지금 4월 18일 날 2명의 이제 임기가 어쨌든 종료되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3주 4주 이렇게 늦춰지면 차질이 있을 수 있어서 평의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도 않을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거고요. 예. 자, 여기서 잠시 아까 일부에서 조희진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여론조사 관련 기호 소개해 드립니다.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2월 21일부터 2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무선 RDD ARS 조사 방식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49%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속보가 막 들어왔는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구형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 이재명 대표 결심 공판이 지금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5차 공판, 6차 공판 다 열리는데 아마 검찰 이렇게 2년을 구형했으니까 조금 있으면 이재명 대표 최후 진술이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추후에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자, 어떻게 오늘 뭐 증인으로 뭐 양형 증인 2명 해서 진술을 듣기도 했는데 그거보다도 일단은 조희진 의원님 보시기에 자 1심과 비슷하다 달라질 수도 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굳이 이제 뭐 가능성을 본다면은 비슷할 가능성을 좀 더 좀 높게 봅니다. 네. 판사의 머릿속에 든 생각은 제가 알 수가 없고 이제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네. 검찰은 일단 지난번에도 2년 구형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1년하고 집행유예 2년 그렇게 선고가 됐죠. 이번 똑같이 2년을 지금 구형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재판부 생각이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은 네. 실제는 이 대표 쪽에서 제기한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쪽 주장이 현행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이 처벌 규정이 너무 가혹하다. 네. 이거는 헌법에 어긋난다. 과잉 금지에 어긋난다. 이런 몇 가지 취지가 있었거든요. 네. 이건 재판부가 이거는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처벌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무죄를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헌 재청 심판 재청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안 내리고 있는 거는 일단 안 받아들인 걸로 해석이 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1심에서 어떤 경우에 중대한 형이 나왔는데 그걸 뒤집으려고 하면은 심리 절차가 아무래도 좀 더 길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증인을 불러야 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 가지고 또 심리를 해야 되고. 근데 뭐 거의 없고 증인만 13명 신청했는데 3명만 받았고 또 기일도 2번 이틀 정도 했고 실질적인 변론 기일을 이틀 정도 했으니까 그 정황만 보면은 이 바뀌는 정황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거리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자, 홍익표 의원님 오늘 보니까 양형 증인 2명을 불렀는데 검찰 쪽에서는 뭐 이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 교수 이래가지고 양쪽이 이제 맞서고 있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 쪽은 이제 토론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이제 선거 영향이 적다. 확대 해석 말아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쪽에 이제 양형 증인은 허위사실 이거 당연히 영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맞섰거든요. 네. 어떤 쪽에 좀 이렇게 2심 결과가 이렇게 모아져 갈 거라고 보세요? 보니까 두 분한테 쟁점이 되는 게 2가지 사안이더라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거에 영향을 방송에서의 발언이 또 위증이든 어떤 발언이든 이런 것들이 이 선거에 얼만큼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이제 검찰 쪽 증인은 영향이 좀 크다. 반대로 최근에 여러 미디어도 다양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정준희 교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하나 쟁점이 뭐냐면
방송 토론의 특성상 어떤 그 위증, 그러니까 그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것이 네. 의도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걸 이제 정준희 그 교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 좀 그러니까 의도성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위증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방송에서 막 이제 준비된 주제 말고도 갑자기 질의응답이 오거나 또는 돌발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준비되지 않은 걸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는 문제가 아마 이번 재판부에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현재 그 1심과 동일하게 구형을 했는데 이 사건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사건과 관련돼서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그 대장동과 관련돼서 김문기 그 이 어떤 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그래서 근데 1심에서는 모를 수 있다라고 모른다고 하는 것은 네. 이건 위증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라고 한 부분은 위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 법 위법한 걸로 판단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 처음부터 골프를 친 거는 대상이 아닌데 네. 증언 그 위증을 확대 해석한 거기 때문에 사실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법리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덩어리가 이제 더 그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백현동 사업과 관련돼서 용도 변경이 4단계가 올랐잖아요. 이 네. 과정에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압력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자가 발언이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위증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사실은 어떤 방송 토론이 아니라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면 국회법에 따른 위증에 관련된 문제로 고발돼야 되는데 이걸 공직선거법으로 건 게 맞느냐 하는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법리 적용의 문제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좀 반전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예,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네.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예. 이렇게 매일 토론에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 정준희 교수의 증언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묻고 적극적으로 답하고 하는데 예.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빈틈없이 말하는 게 어렵다는 건 아는데 문제는 법원이 그 인정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굉장히 엄격하게. 그리고 또 국토부 그거는 사실은 미리 질문서도 주고 판넬까지 갖고 와가지고 대답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예. 그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지난번에 무죄 되는 바람에 그 선거에 계속 나올 수 있게 됐는데 네. 그게 만약에 판례로 정립이 됐으면은 이번에 이 대표는 아마 좀 덕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분위기가 그거는 이상한 판결이다. 대법원이 판례를 사실상 바꿨는데 그게 하급법원에서 완전히 무시되는 경우는 거의 유일한데 네. 밑에 법원에서 그걸 존중 안 하고 여전히 엄격하게 옛날대로 그대로 이렇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백현동 건은 의도된 허위라고 해도 네. 이게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국정조사 과정에 있었던 국회 위증에 관한 법률로 고발되고 처벌받아야 되는데 다른 이걸 법률로. 공직선거법으로 건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분에 대해서 강제수사 착수했는데 오 시장 측은 이건 완전히 공상소설이고 이런저런 명태균 씨가 밥을 먹었니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제2 생태탕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요즘 굉장히 명태균에게 의존한다.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인 줄 알았더니 명태균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홍익표 의원님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오 시장님이 많이 마음이 급하신가 보네요. 이게 비문입니다. 이건 이게 이상한 말을 갖다 붙인 건데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명태균 씨 갖고 정책을 활용한다 이렇게 그냥 대응을 하면 될 일인데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이냐 명태균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세훈 시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검찰이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네. 오세훈 시장이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받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자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해가지고 명태균 씨와 있니 없니 이런 의혹이 제기된 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 명 있고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명태균 특검을 하면 이거는 밝혀진 것은 없을 것이고 그냥
여권에 타격만 줄 것이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에 뭐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데 예. 오 시장의 이런 항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우리가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그럴만하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관계는 모르는데 제 상식으로 볼 때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네.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연결이 좀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적게 예.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오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기초점이 좀 적은 경우가 아닌가. 그래서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또 그런 빌미를 주는 거죠. 처음에는 막 네. 그냥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무슨 사기꾼처럼 하면서 그는 사기꾼하고 정권이 놀아났다는 식으로 막 매도하다가 지금은 무슨 뭐 도사나 점쟁이나 되는 것처럼 막 그냥 이렇게 그 떠받들고 검과 옥조처럼 명태균 한마디 하면 그거 가지고 그냥 막 그대로 당론처럼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 보면은 그 앞뒤가 안 맞은 거죠. 오 시장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 그렇게 말했던 사람, 매도했던 사람을 지금 와서 이렇게 떠받드는 게 말이 되냐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2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19살 수근이는 하루빨리 엄마의 보호자가 되고 싶습니다. 신부전증으로 힘겨워하던 엄마가 의식을 잃던 날, 어린 수근이는 응급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픈 엄마를 위해 단단하고 큰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수근이. 엄마를 간호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근이는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요. 초등학교 때 영재로 인정받으며 중고등 과정을 검정고시로 졸업한 후 지금은 명문대를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참고서도 없이 교육방송만으로 공부 중인 수근이지만 불평이나 내색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 꼭 엄마에게 대학 합격증을 안겨주고 싶다는 기특한 수근이를 위해 여러분의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중부와 전남 동부, 경상권의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이 건조한 서풍이 불고 있고 동풍은 동풍대로 강해서 곳곳에 건조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 화기 사용 최대한 삼가하시고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동 및 경북 동해안, 북동 산지에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낮부터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무려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려져서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충청 이남에 비가 소량 내리겠는데요. 양은 전반적으로 적겠습니다. 동해 먼바다 오늘까지는 물결이 높겠습니다. 한편 어제 중국 북부에서 황사가 유입됐습니다. 현재 목포, 부산, 울산, 제주에 미세먼지 농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방으로는 대기의 질이 괜찮겠는데 내일 오후부터 중부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에 다시 얼 수 있어서 빙판 형성될 수 있고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이 깨질 우려가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4도입니다. 강희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약 한 달 안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여야가 오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모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두 번째 국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지난해 0.75명으로 0.03명 증가했습니다. 결혼 정령 인구가 증가했고 코로나19로 급감했던 혼인 건수가 회복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정몽규 현 회장이 4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유효 투표수 183표 중 156표를 얻어 신문선 허정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71억 원을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정책을 약 2주 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 된 성배.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자, 박성배 변호사님 11.6 사건, 박정희 전 대통령 치해 사건이죠. 벌써 45년 전 일인데 이 사건이 다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아서 이미 집행까지 끝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서 법원이 지난주에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재심 결정 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재심 결정이 난 이유는 네. 이 사건 유족들, 즉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이 재심 청구를 한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네. 일단 김 전 부장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집니다. 네. 김 전 부장 유족들이 지난 2020년 5월에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재판부가 지난해 4월에 첫 신문 기일을 엽니다. 세 차례에 걸친 신문 기일을 진행한 결과 결국 지난 19일 이 사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재심 사유가 충족되었다는 취지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보니까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데만 해도 거의 이제 5년이 걸린 셈이에요. 재판부가 그렇다면 이 재심 결정을 받아들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재심 청구를 하면 네.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릴지 기각할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네. 원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 앞서서 재심을 진행할지 말지부터 결정해야 하는데 그 결정을 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재판한다. 충분히 그 근거가 존재해야 하는데 통상 제시되는 재심 이유는 판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근거가 되었던 증거나 진술이 허위임이 네. 확정 판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판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증거로 사용했는데 네. 서류가 위조 변조되었음이 확정 판결로 증명, 즉 위변조죄가 확정되거나 네. 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했는데 이 증언이 확정 판결로 허위임이 입증, 즉 위증죄 등이 성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당히 요건이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재심 사유가 이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했던 판사, 검사, 경찰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음이 확정 판결로 입증되었을 때도 또 다른 재심 사유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 재판과 관련된 직무겠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죠?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예를 들자면 네.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을 때 그 가혹행위와 관련된 죄가 확정 판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폭행 가혹행위죄가 확정 판결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40, 50년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심리를 해본 결과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 나아가서 고문 등의 폭행 가혹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확정 판결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한 상태라 엄격한 재심 요건으로서 이 수사와 관련된 죄의 확정 판결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니 이때는 형사소송법이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확정 판결을 얻기 어려울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별도 조항을 두고 있는데 네. 재판부는 심리를 해보니 현재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확정 판결을 얻을 수는 없어도 충분히 가혹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판단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부는 가혹행위가 이 사건 실체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재심 개시 결정 여부를 고려할 때 사정으로 삼지 않는다. 즉 가혹행위로 인해서 허위 진술을 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예. 가혹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혹행위만으로도. 자, 근데 지금 가혹행위 얘기하셨는데 당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변호했던 안동일 변호사는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재판이 또 졸속으로 진행되고 너무 신속하게 처형이 됐다. 이런 문제도 또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 전 부장의 최후 진술 녹음을 법정에서 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안동일 변호사가 당시 김 전 부장의 재판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었고 네네. 현재 이 재심 과정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다소 거친 표현입니다만 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안동일 변호사는 당시 군법에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 1심은 2주 만에 졸속으로 끝났고 사형 선고가 나자마자 바로 집행됐다. 뿐만 아니라 신군부가 공공연하게 재판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 사건은 기소된 지 6개월 만에 사형 집행까지 이루어졌거든요. 상당히 신속하게 재판과 집행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안동일 변호사의 주장과 이 재심 개시 심리 과정에서 이 김 전 부장의 최후 진술 녹음 일부가 재생되기도 했습니다. 김 전 부장은 과거 재판 당시에 법정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녹음 재생된 내용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혁명하지 않았다. 네. 11.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 희생을 막는 것이다. 유신 체제는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박정희 각하의 종신 대통령 자리를 보장하는 게 됐다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영화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육성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그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육성이 그 뒤에 나오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제가 혁명을 한 이유는 뭐 제가 무슨 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뭐 자유민주주의야 뭐 이런 그 육성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신 거고. 자, 가혹행위만 재심 사유로 일단 인정이 될 때는 인정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렇게 인정이 돼도 들어가서는 또 다른 절차상의 문제도 같이 볼 수도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번 재심 결정은 즉
재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재심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원 판결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되는데 애초에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즉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재심 개시 신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이상 서울고등법원이 2심 재판을 새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정컨대는 그 수사기관에서의 가혹행위가 쭉 이어지는 상황이었으므로 1심, 2심, 3심 모두 재심 사유가 존재하는데 1심부터 재심 판결을 진행하게 되면 이 재심 판결에 대해서도 다시 검사가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시간이 소요되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곧바로 사실심리의 마지막 단계인 2심에 대해서 재심 개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2심이 그대로 다시 진행되는데 역시 일반 형사소송 절차처럼 검사가 공소사실을 진술하고 피고인 측이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증거 부동의 절차, 필요하다면 증인을 직접 법정에 불러 증인 신문을 하는 절차도 그대로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가, 그 가혹행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가, 예를 들어 피고인이나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서 그릇된 판단에 이르게 되었는가도 종합적으로 심리해 봅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는데 결론은 원 판결과 동일한 경우도 있어요. 즉 재심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타 증거에 비춰보면 그 결론은 틀리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원 판결 재판을 다시 진행하지만 그에 따라 그 결론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취자분들은 굳이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이 재심 신청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유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지 않고 딴 사람이 시해한 건가? 그게 아니라면 왜 재심을 신청하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차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를 부인하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해 행위 자체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당시 재판에서 적용된 혐의 자체가 김 전 부장에게 내란 목적 살인과 내란 수괴 미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김 전 부장 유족 입장에서는 내란 목적 살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인죄면 살인죄지 내란 목적 살인은 아니다. 이 내란 목적이라면 국헌을 물러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내란 목적 살인죄가 성립하는데 살인죄가 아닌 내란 목적 살인죄는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특히 내란 수괴 미수 혐의도 적용되었는데 내란을 의도한 바가 없으니 내란 수괴 미수 혐의도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재심 개시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면 이 판결 결론이 뒤바뀔 여지도 존재합니다. 내란 목적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게 되고 그 축소 사실인 살인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거나 나아가 내란 수괴 미수 혐의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자연스럽게 형량도 낮아지겠죠.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나 장기간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판결 내용이 변동될 수 있고 실제로 법원이 이와 같이 판결 내용을 바꿔버리면 역사적 평가에도 공식적인 입장이 현출됨으로써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역사적 평가, 그다음에 고인에 대한 뭐 명예랄까요? 이런 부분에도 그 유족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때 변호인이 지금 변호인 한다 그래서 나이가 상당히 되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하면서 그 김재규 전 부장에 대한 변호 누가 지금 맡게 됩니까? 이번 재심 사건에는 많은 변호사들이 관여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보니 여러 변호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의 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자연의 변호사, 조영선,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 등이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서 기존 김 전 부장의 재판을 담당했던 안동일 변호사 외에도 젊은 변호사들이 다수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체관계를 밝히는데 변호인의 조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내란 목적 살인죄, 뭐 단순 살인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오래전에 사형 집행됐잖아요. 다시 조사하는데 좀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거 한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절차는 진행이 되겠죠, 그래도? 현재 검찰이 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제기한 상태인데 즉시 항고가 기각된다면
원 판결에 대한 재판이 그대로 다시 진행됩니다. 당시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정은 기본적으로는 재심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피고인 측의 불리한 사정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내란 목적 살인이라 내란 수괴 미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의미로도 읽혀서 검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이니 그 자체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포갑에 의해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켰다고 보고 자동적으로 내란 목적 살인, 내란 수괴, 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김 전 부장의 의도가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김 전 부장 유족 측의 주장처럼 민주주의의 회복에 있었다면 이때는 내란 목적 살인이나 내란 수괴, 미수 혐의가 적용되지 못할 수도 있어서 향후 본격적으로 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러니까 제 혼자 생각인데 이게 과연 이제 변호인들이 이런저런 증거를 채집하는 데 있어서 그 신군부가 어떤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어떤 그 증거랄까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게 유족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오래전 기록이지만 재판이 진행되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오히려요? 수사기관이 주도자로서 사건을 진행하고 변호인은 그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 무기로 쓸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판 진행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열람 복사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재판부를 통해서 각종 기록을 현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 재판부를 통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한다든가 무소송부 촉탁을 한다든가 증인을 불러 내세울 수 있는 등 여러 수단이 강구되는 만큼 오래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이 군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여러 물론 김 전 부장 입장에서의 비위 행위 그와 관련된 여러 증거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됩니다. 이를 통해 충분한 심리를 거쳐서 과연 기존에 적용되었던 혐의 유무죄 나아가 양형 판단까지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검찰은 항고를 한 상태고요. 자, 대법원에게 다시 이제 판단에 달라 이렇게 넘긴 걸로도 볼 수 있는데 앞으로의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이 항고한 나름의 이유도 있습니다. 재심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확정 판결을 받을 만큼 충분히 증명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너무 섣부르게 재심 개시 결정을 한 것 같다. 이 사안 자체도 중대하고 역사성 등에 비추어서 대법원이 재심 개시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서울 고법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앞으로는 심판이 다시 진행됩니다. 즉 항소심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 취지는 기존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결론을 내리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물론 이에 대해서 검찰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일반 형사재판처럼 2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상고할 수 있고 결국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후에 대법원 상고까지 모든 절차가 일반 형사재판처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절차가 생각보다 좀 늘어질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재심이 또 개시된다면 그 시점은 한 언제가 될 걸로 보세요? 검찰의 즉시 항고에 따라서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했는데 이 사건의 중요성이나 나름대로는 서울고법이 4, 5년간의 심리를 통해서 충분히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져서 대법원이 긴 시간 이 사건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두세 달 내에는 즉시 항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항고나 즉시 항고는 결정에 그치는 절차라 대법원도 그리 오랜 시간 그 사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두세 달 뒤에는 즉시 항고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역시 항소심 즉 2심 판결 재판이 전면적으로 다시 개시됩니다. 네. 자,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그 사건 이거 재심 결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왔는데 좀 이렇게 요약해서 앞으로 어떤 그
그 의미를 평가하자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이 재심 결정 그 평가하시겠습니까? 김 전 부장의 살해 행위 자체를 다투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네네. 그 의미를 두고 유족들도 그거를 이제 다투는 건 다투지 아니죠? 않습니다. 오히려 변호인 측은 계획적 범행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살해 자체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김 전 부장의 행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일부 바뀌어 오기도 했습니다. 여러 영화나 드라마, 소설로도 재생산되기도 했고 김 전 부장 유족 측이 여러모로 다른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해왔는데 무엇보다도 법원이 그 당시 수사와 재판이 온전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그 결론을 바꾸어 준다면 공식적인 확인 절차로서 역사적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죄 자체는 인정한다. 그렇지만 내란 목적 살인이 아니었고 내란 속의 미수 혐의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애초에 김 전 부장 행위의 의도는 내란 목적이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법원이 인정해 달라는 취지인데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서두에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김 전 부장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전면적인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더더욱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 결과를 우리가 유심히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경찰관이 흉기를 휘두르는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발사해서 피의자가 사망했습니다. 자, 경찰도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우선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그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네, 경찰 출동 전의 상황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요.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종이 가방을 든 남성이 여성 2명을 뒤따라갔습니다. 네. 근데 이 남성은 여성들이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까지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수상하게 여긴 여성들은 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내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제 여성이 들어간 오피스텔 앞에 서 있다가 경찰차를 보고 발길을 돌리는 5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는데요. 네. 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말을 거니까 갑자기 A씨가 종이 가방에서 이 36cm 길이의 흉기를 꺼내서 비경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네. 비경감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이에 A씨는 또 옆에 있던 C순경에게 달려들었고요. 비경감이 총을 들어서 A씨를 제지하려 하니까 A씨는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경찰은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순차적으로 발사했고요. 네. A씨와 비경감이 뒤엉키는 과정에서 비경감이 실탄 3발을 발포했고 A씨는 가슴 등에 통탄을 맞았습니다. 이후 A씨는 실탄을 맞은 뒤에 도주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원 나온 또 다른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쓰러졌고요.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신고 당시에 흉기 소지 여부가 포함되지 않아서 경찰관들 모두 방검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제압 과정에서 흉기에 찔린 비경감도 지금 이마 자창 또 광대뼈 골절 같은 중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찰관이 흉기에 중상을 입었을 정도면 상황이 매우 급박했을 거란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할 때 그 기준 내부 지침 같은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경찰도 아무래도 이제 피의자가 실탄을 맞고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이제 과잉 진압 논란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서 지금 뭐 현재 수사와 내부 검토를 통해서 현장 대응의 적절성을 좀 따져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로서는 총기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련돼서 이제 규칙이 있는데요. 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라는 겁니다. 이 규칙이 2019년에 만들어져서 시행이 됐는데 네. 이 위해자의 행위를 수능,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을 하고요. 각 상황에 따라서 물리력 행사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가장 높은 단계인 치명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신속한 총기 사용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거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경찰이 발사한 실탄 3발이 모두 피해자의 상반신에 명중이 됐거든요. 관련 규칙에서는 이제 가급적 대퇴부 이하를 사격해야 한다. 그러니까 치명상을 가급적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좀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광주경찰청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이 하반신을 조준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 치러졌습니다. 4선에 도전했던 정몽규 전 회장이 압도적 지지로 연임에 성공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2년 만에 사실 이제 축구협회로서는 경선이 이제 이루어진 거였는데 네. 결국 이변은 없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정몽규 회장이 당선이 됐는데 오늘 이제 유효 득표 182표 중에 네. 156표 압도적인 표를 가지고 갔습니다. 영어로는 원사이드. 맞습니다. 이번 이제 선거에 좀 도전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직전에 죄송합니다. 네. 저의 영어 발음에 너무 지금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기흥 회장이 이제 사실 굉장히 좀 예상을 깨고 이제 이 낙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 그 바로 전에 좀 큰 선거였죠, 그게. 그러니까 이런 이변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좀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몽규 회장이 사실 이 대부분의 이 대세는 거의 이제 정몽규 회장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었는데 네네. 이 예상을 깨고도 사실 굉장히 압도적인 표를 가져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허정무 후보 같은 경우에는 15표, 네. 심은선 후보 같은 경우 11표 가져가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압도적인 이 승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정 회장 같은 경우에는 1994년 울산 현대 구단주 시작으로 해서 30년간 이 축구계와 인연을 이어왔는데 2013년에 축구협회장 맡은 뒤로 지금까지 이제 4선까지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가장 강조했던 건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회장직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까지 이제 다 합치면 이제 도합 16년을 이제 한국 축구 수장을 맡게 되는 셈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과 함께 역대 최장 축구협회장이 되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정 회장 체제에서 축구협회가 승부 조작, 축구인 기습 사면이라든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의 난매상이 좀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비판도 그리고 관심도 상당히 높은 분위기 속에서 좀 치러졌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선거인단은 지금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위주로 이 축구협회가 뭔가 이제 쇄신 작업을 이뤄가야 한다라는데 상당히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당선된 정몽규 회장이라 그럴까요? 당선자는 어떤 공약 내세웠습니까? 네, 오늘 이제 투표가 딱 진행되기 직전에 이제 각 후보들이 각자 정견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했냐면 우선 이제 그동안 이 3년임 과정에서 이뤘던 이 어떤 성과들을 좀 먼저 이제 내세우는 이 멘트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2013년 제52대 축구협회장을 맡은 이후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며 일했다. 지난 12년 동안의 재임 기간에 축구협회의 재정을 2천억 원 규모로 키웠고 방송 중계권도 2.5배로 늘렸다. 이런 점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정 회장이 상당히 방점을 찍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거든요. 오늘 네.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게 충청권에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걸 좀 안정적으로 이제 이 마무리가 되게끔 하겠다라는 것부터 동호인부터 K리그까지 1에서 7부로 이어지는 이 디비전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 안착시키겠다. 이런 것들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강도 높은 내부 혁신과 인적 쇄신 통해서 축구협회 신뢰를 회복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아시안컵과 여자 월드컵 유치에 다시 도전하겠다. 이런 것도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여기에 상당히 이제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투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도 정 회장이 이제 소회를 밝히는 자리도 또 역시 마련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 회장은 이번 겨울과 마지막 추위는 유난히 길었다. 날씨도 풀리고 축구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봄을 다시 이끌어내겠다라는 의미가 좀 함축돼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목표는 득표율 50% 플러스 한 표 정도 이거였는데 사실 이번에 선거 참여율도 상당히 높았고 뭐 이 지역과 분야별로 골고루 지지를 해주셔서 더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 아까 약속했던 공약들 하나하나 철저히 지켜나가겠다. 이런 점들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이번에 정 회장이 이제 사연임 성공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사실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더 많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뭐 정부와도 법정 다툼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금 감사 결과 중징계에 해당한다면서 이제 정 후보가 문체부에 대해서 이제 집행정지 신청 냈고 법원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문체부는 축구협회 부실 운영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체부와도 갈등을 풀어야 되고 사법 리스크도 해소해야 되는 숙제가 분명 이제 정 회장에게 남아 있는 것이고요. 네. 무엇보다 바닥으로 떨어진 이 축구협회에 대한 축구 팬들의 신뢰.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해 보입니다. 네, 바람잘 없는 축구협회. 그 축구협회 봄이 왔으면 좋겠다는 정 회장의 말에 많은 팬들이 공감은 할 겁니다. 자, 정부가 오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책 발표했습니다. 크게 바뀌는 거 있습니까? 네, 가장 큰 변화는요. 경상 환자들, 즉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에게 네.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던 향후 치료비 지급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상해 1에서 11급의 치료 필요성이 큰 중상 환자에 한해서만 향후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고요. 네. 상해 등급 12에서 14등급의 이 경상 환자가 만약에 저는 8주 넘어서 장기 치료 필요합니다라고 하려면 보험사의 진료 기록부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만 장기 치료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험사는 장기 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지급보증 중지 계획을 환자에게 안내할 수 있고요. 향후 치료비를 받으면서 건강보험 같은 다른 보험으로 중복보험금 타는 행위도 이중 수급으로 보고 막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새로운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국 이번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둔 건 제가 보기엔 많이 아프거나 다치지 않았으면서 아픈 척하는 환자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맞습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 나이롱 환자를 막겠다는 거네요. 네, 오늘 이제 정부가 공개한 보험금 누수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끼어들기로 인한 비접촉 사고였는데 이 피해 운전자가 급정거로 근육이 긴장되고 염자가 생겼다면서 이걸 2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그 결과 치료비 명목으로 1,340만 원이 지급됐는데요. 예. 보통 이렇게까지 이제 경상 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지 못하게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향후 치료비,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합의금 드릴 테니 앞으로 치료비는 이걸로 처리하세요라는 식으로 사실 합의금을 줘서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앞서 정부에서 보여준 사례처럼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이 무한정 지급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금이요, 사실은 약관에도 없는 그야말로 근거 없는 업계 관행이거든요. 네네. 정부는 이제 이런 합의금과 치료비를 보험금 누수의 주된 이유라고 본 건데요. 실제로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경상 환자에게 지급된 합의금이 1조 4천억 원, 근데 치료비가 1조 3천억 원. 그러니까 이 합의금이 치료비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험금이 줄줄 세면 당연히 이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선이 잘 이루어져서 이제 효과가 나왔다. 그러면 향후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3% 남짓 인하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자동차 보험 이 밖에 또 달라진 거 뭐 있는지 짤막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마약 약물 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보험료 할증 기준 같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음주운전 같은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험료 할증 기준을 이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약 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험금을 40% 감액해서 지급하기로 했고요. 네. 이 밖에도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혹시나 이제 배우자 차량을 운전했던 이제 이 배우자 분들에 대해서도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는 기준들이 크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인정을 받으면 보험료가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어제 모두 끝났고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헌재 결정에서 어떤 점이 고려될지, 결과 발표까지 남은 변수는 무엇인지, 또 결정에 따른 파장은 어떨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영수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네. 자, 11차례 공개 변론 마무리됐습니다. 자, 윤 대통령 최후 진술 포함해서 그동안의 탄핵 심판 과정 이제 지켜보셨을 텐데 그 소회 좀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벌써 이제 세 번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고 네. 지난 두 번은 이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의 갈등과 혼란이 잘 정리되고 봉합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갔는데 네. 이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 절차 진행 과정에서 너무 많은 문제들이 나왔다.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지난번 서부지방법원 난입사태에서 봤었던 것처럼 네. 헌재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많이 우려스럽다. 일단 이 부분이 저로서는 이 헌법재판소가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헌재 결정 믿을만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절차적 적법성이랄까 정당성이랄까 그런 점들도 더욱더 마지막까지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자,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은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대 야당을 44차례, 간첩을 25차례 언급을 했어요. 자, 비상계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불가피성이랄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당성을 좀 역설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사실 이제 종합 정리판이기는 하지만 네.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네네.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얘기했었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새로운 얘기가 아닐 뿐만 아니라 네. 많은 분들이 기대했었던 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 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은 것이 네네. 이게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그동안에 있어서는 이 윤 대통령도 그렇고 그 변호인단도 그렇고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얘기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아예 퇴장하기도 했었고 예. 이런 점들에 비추어 봤었을 때 지금도 그런 불신과 불만을 털어버린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선고를 앞두고서 굳이 헌법재판관들을 자극하는 언행을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런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얘기를 빼버린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이런 지적을 하긴 합니다. 왜 이른바 국론 분열보다는 국론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승복하겠다. 이런 그럼으로써 만약에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충돌이라는 거, 혼란상 이런 거를 대통령이 미리 조금 뭐라 그럴까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왜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하는 언론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헌재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것을 같이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하시네요. 지금까지 예. 여러 가지 불신, 불만, 편향성 이런 것들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네. 갑자기 생각이 달라진 건 아니고 다만 그것을 이제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이 정도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복 이런 얘기까지는 늘 수가 없지 않았겠느냐. 예. 본인의 마음이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일단 현재 본인의 마음을 반영한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요. 자,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에서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나도 계몽됐다 이런 변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계몽을 위한 계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계엄이라는 논리. 이 헌재가 좀 이거를 심각하게 감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지금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다시 말하자면 네. 국가 위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네. 이걸 국민 계몽을 위해서 썼다. 이건 비상계엄의 경비계엄도 아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의 성격이나 비중 내지는 그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물론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수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법률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이게 국민들이나 뭐 정치인들에게 그래서 나는 이걸 했다라고 할 수 있어도 헌법재판관들에게 그러니까 이건 정당하다.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헌재에서 지금 주로 이게 그 위헌적이냐 위법적이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엄 사태 이후 나타난 어떤 행위나 그다음에 나타난 상황 이런 것들이 과연 법에 저촉이 되느냐 헌법에 저촉이 되느냐 이런 거를 보는 것이지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떻다고 해서 직접적인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치긴 힘들다는 지금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예. 일단 계엄 선포의 법적인 요건, 예, 예. 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충분히 갖췄느냐 네네. 이걸 따져야 되는데 아무리 배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목적이 그렇다 하더라도 네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다. 네네. 그건 그거대로 따져야 된다. 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뭐 2시간짜리 계엄이 계엄이냐 실제로 내가 선포를 하긴 했지만 어떤 실질적으로 저기 그 소추단에서는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오히려 그 뭐 집중을 한다 그러나요? 그런 부분을 설득시키려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이? 그런 점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어찌됐건 이게 국가적인 위난 상황으로 네. 아주 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 본인은 느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네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과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논란도 또 어저께 그 최후 진술에 예. 있는데 죄송하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은 3번이 있었어요. 3번이 예. 있었는데 여튼 뭐 소추단이나 이런 야권에서 이제 제기하는 거는 정말 내가 잘못했다 이런 사과가 있어야 하는데 뭐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이런 취지의 사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또 되짚어서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할 수 있었겠느냐 뭐 이런 또 그 어떤 해석도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야당이나 네. 혹은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건 이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면 네. 제2, 제3의 비상계엄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얘기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야당 원내대표도 오늘 그거를 막 직설적으로 예.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한 거 자체가 네. 잘못 판단이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본인이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 전부 다 스스로 부정하는 네. 계엄 정당하다로 얘기한 걸 전부 다 이제 깨트리는 이런 얘기가 되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제3자 입장에서는 사관이 무슨 뭐 통합이니 승복이니 이런 얘기를 이제 쉽게 할 수 있어도 본인의 어떤 논리를 또 생각할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밝힌 거 보니까 임기 단축 개헌 얘기한 걸로 이제 보이는데 또 그동안 이제 제왕적 야당 뭐 제1당의 뭐 폭주 의회 독재 이런 걸 거듭 비판했잖아요. 그 뭐 제1당의 의회 독주를 견제할 장치 마련도 생각하는 건지 여튼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데 우리 저 교수님이 장영수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윤 대통령이 개헌하겠다 이렇게 밝힌 배경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런 게 어떤 개인의 문제보다는 네. 시스템의 문제. 국가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여야 합의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는 이게 벌써 3번째란 말이죠. 네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불과 8년 만에 또 있었던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그것을 단순하게 이 탄핵 소추 이전의 어떤 진영 갈등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정리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 있어서
상당히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구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고 또 국회가 저런 식으로 어떤 독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대안을 마련하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지금 단원제 국회이다 보니까 과반 의석을 가지면 못할 게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양원제로 바꿔서 조금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도 내부적인 통제 내지는 조정을 한 번 더 거치도록 하자.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요. 자, 일부 언론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에 지금 뭐 3월 중순이니 뭐 하고 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 결정이 먼저 나올 수도 있다고 이제 보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한대행 탄핵 심판 먼저 나온다면 이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그 결정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법리적으로는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별개거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와 관련해서 뭐 한덕수 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되면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경제 문제로 다시 복귀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파면이 된다면 이 한 총리가 권한대행 상태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계속 더하게 되겠죠. 그렇죠. 한 그 정도라 이거죠. 이 심판에 이 A 심판이 B 심판에 이거죠. 이 심판에 이 A 심판이 B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자,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선고합니다. 만약 그 헌재가 최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최 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되게 약간 예민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예민할 뿐만 아니라 사실 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혹은 헌법 불합치로 판단한 법률에 대해서 국회가 손 안 대고 그냥 몇 년씩 놔두고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는 그렇게 하면서 뭐 최 권한대행 같은 경우 이거 즉시 바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제가 임명은 하겠습니다. 근데 좀 약간 이런저런 고려할 게 있어서 시간은 좀 필요하네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서도 면제시 끄는 경우가 있는데 권한대행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몇 달 몇 년 이렇게 가버리면 사실상 의미 없는 얘기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임명하면 이 변론 갱신 절차 또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죠? 그거를 또 간소화해서 1, 2주나 한 2, 3주 정도로 빨리 진행한다 그러면 또 윤 대통령 측이 그 절차 문제 또 제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8인 체제로 갈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8인 체제로 가는데 큰 무리는 없다. 사실 너무 서둘러 가지고 마은혁 후보자를 갖다가 뭐 합류시키게 되면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 마은혁 후보자가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게 판사 시절의 어떤 편향적인 재판 이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왜 그렇게 서둘러서 임명하고 어떤 헌법재판소 편향성을 더 심화시키느냐. 하마터면 훨씬 더 빨리 임명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안게 될 부담이 만만치 않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도 8인 체제도 했는데 지금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 과거 6인 체제라면 상황이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8인 체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좀 관측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자, 마은혁 후보자 얘기는 한 그 정도 하고 자,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최종 선고 때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지금 일단 최종 변론까지 끝났으니까 내부적인 평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의견을 조정하고 조정된 의견에 따라서 이제 법정 의견과 반대 의견. 여기서 이제 뭐 다수 의견 소수 의견 하지는 않는 게 6인 이상이 못 되면 5인의 다수라 하더라도 오히려 기각이 되면서 이게 이제 반대 의견이 돼버리는 거죠. 5대 3이 되면 기각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6대 2가 돼야 이제 인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랬었을 때는 양쪽 의견을 다 싣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의 결과에 따라 어떤
탄핵 인용 의견은 인용 의견대로 의견을 쭉 정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기각 의견은 기각 의견대로 정리를 해서 결정문에 함께 수록이 돼야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게 헌재라는 게 일단은 1차적으로는 만장일치를 좀 이렇게 시도한다 그러나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극명하게 갈리지 않았을 때 빼놓고는 예를 들어서 한 6대2가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가급적 만장일치 쪽으로 이제 하려 그런다는 경향이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 지금 그거는 이 재판관들 개개인의 성향이지 그걸 누가 강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혼자지만 네. 이거는 내 의견 못 바꾼다. 소수 의견으로 남기겠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통합진보당,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에는 김인수 재판관 한 분이 반대 의견을 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9명 중에서 8대1이 됐었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라 이거죠. 이쪽으로 약간 그런 경향이 있다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는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심이 소수 의견이다 그러면은 그것도 주심 바꿉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또 꼭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심은 주심이고 또 저쪽은 저쪽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용 의견, 기각 의견이 각각 나와야 되는데 결국 주심이 이제 소수 의견이면 그 소수 의견 쪽의 대표가 되고 찬성하는 분이 다른 쪽에서 이제 또 우리는 이러이러해 가지고서 여기다 가지고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것들을 각각 쓰는 거니까요. 네. 자, 이렇게 그 헌재 판단 좀 약간 예단하고 이런 분위기도 일부 없지 않은데 어떻게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탄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독일처럼 국회에서 소추하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사법적 탄핵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요소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법적 판단이라고 하는 건 사실, 증거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을 전제로 하는데 지금 이 핵심 증거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금 이 홍장원 메모나 이런 쪽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 어떤 체포 지시 이게 사실이냐 이게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아예 없다고 하기에는 홍장원 씨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다른 쪽에서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도 있고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두 번째로는 곽종근 사령관이 얘기했던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 이 두 가지는 국회 무력화로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내란 행위 다 아니다를 결정하고 따라서 대통령 탄핵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핵심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분이 다 현재로서는 충분치가 못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곽종훈 사령관 같은 경우도 김현태 707 단장의 증언하고는 완전히 충돌될 뿐만 아니라 그런 지시가 있었으면 왜 현장에서 계엄군들은 의원들을 끌어내려는 행동 하나도 안 했느냐. 이거 어떻게 설명될 거냐. 이건 사실은 곽종훈 사령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문조차도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곽종근 그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도 부하들 중에서도 이렇게 2차 3차로 걸러서 들은 사람도 있고 많기 때문에 큰 판에는 상관없다. 이게 이제 그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을 했으면 국민들이 알고 그렇구나 할 텐데 헌법재판소 그걸 안 했거든요. 없었어요. 그게 문제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는 탄핵 심판에 대해서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또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딴 데서 국회에서 혹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하고 이런 걸 갖다 증거로 채택하겠다. 이 자체가 이제 논란거리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헌재에 나와서는 분명히 이 사람이 딴 얘기했는데 저거를 그냥 증거로 갖다
채택하는 문제 이것도 그렇죠. 여전히 논란거리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자 우리 장영수 교수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자,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에 뭐 국정 혼란이 있었고요. 경제적으로 불안정이 있었습니다. 국론 분열 양상까지 이제 빚어지고 있습니다. 법학자로서 이 혼란상이 이제 우리나라로서 정리돼야 하는데 이 혼란상이 정리되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제대로 제 궤도에 다시 올라타서 가려면은 지금 어떻게 마무리되고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네. 첫 번째는 어찌됐건 헌재 결정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상태로는 그게 너무 부족하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과거에 이제 마흔역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가지고 선고하겠다 하다가 이거 좀 그러니까 네. 한 번 더 변론 열고 선고를 갖다 이제 늦추는 걸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보충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지금 헌재도 헌재지만 이 어떤 국가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고 네. 더더군다나 이제 거의 40년이 되도록 헌법이 개정이 안 되면서 논란됐었던 어떤 87 체제의 한계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뭔가 비전을 가지고서 뭐 개선하겠다. 네. 이런 것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 통합 이런 것들을 이뤄내는 지금 과거형으로 뒤돌아보면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꿔나가자. 네. 이쪽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미래를 향한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뉴키즈 온 더 블럭의 스텝 바이 스텝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